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윌에서 ERP정보관리사 물류를 담당하는 유슬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요. 우리 2023년 11월에 시행이 되었던 이 마지막 시험 물류 2급에 대해서 이론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20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문항의 배점은 모두 다 동일하게 5점씩입니다. 자, ERP 구축을 위한 ERP 패키지 선정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아는 것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ERP 선정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시스템의 보안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너무 복잡하지 않은지, 자사 환경에 적합한지, 그 다음에 요구사항 부합 정도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사용자의 복잡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사용하는데 너무 복잡해, 이거 너무 단순해, 쉬워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ERP 패키지를 선정할 때는 보안이 잘 되고 있는지, 우리 회사와 잘 맞는지, 우리 회사가 요구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부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깜빡 속을 뻔했지만 사업자의 복잡성이 틀렸다. 그 다음 봅니다. ERP 시스템의 프로세스, 화면, 필드, 그리고 보고서 등 거의 모든 부분을 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춰 구현하는 방법. 자, 이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렇게 바꾸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모두 다 뜯어 고쳐주는 거, 주문 제작하는 걸 이야기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커스터마이징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오래된 아파트,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요. 안에 새롭게 싹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가게 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럼 그 리모델링을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에 따라서 화장실의 모양도 다 다르고 주방의 모양도 다 다르죠. 자, 이렇게 나에게 맞춰서 주문 제작을 하는 행위들을 커스터마이징,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ERP도 나한테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다만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ERP 시스템은요, 이미 선진화된 프로세스가 잘 구현이 되고 있는 상태이니까요. 이런 커스터마이징을 너무 많이 진행하게 되면 그런 방식들이 모두 다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ERP 구축을 위해서는 커스터마이징을 최소화하세요 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 3번 갑니다. 베스트 프랙티스 도입을 목적으로 ERP 패키지를 도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베스트 프랙티스다라고 해서 이제 선진화된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을 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BPR을 진행하자라고 하죠.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에서 뭔가 혁신을 꾀하는 거,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러면 ERP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 BPR을 ERP 시스템 구축 전에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요. ERP 시스템과 동시에 BPR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조심할 점, ERP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에 BPR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존의 업무 처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ERP 패키지를 수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 모두 다 보면은 BPR과 ERP를 병행하자, ERP 패키지에 맞추어서 같이 BPR을 추진하자, BPR을 실시한 이후에 ERP를 하자. 나머지 보기들에서 설명이 다 되어 있죠. 자, 4번입니다. 확장된 ERP 시스템. 자, 과거에는 우리가 뭐 ERP 정도만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보다 더 혁신화된 확장된 ERP를 쓰게 된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 확장된 ERP 시스템은 뭐랑 같이 하게 되냐면 공급자부터 소비자까지 이어지는 물류에 대한 내용, 물류, 자재, 제품, 서비스, 정보의 흐름까지 전반적으로 모두 다 계획하고 관리한다. 즉, 내가 공급하는 물건에 대해서 네트워크, 망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관리해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공급은 서플라이, 망은 체인,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공급망 관리,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류부터 정보에 대한 모든 흐름까지는 바로 이런 SCM을 가지고서 SCM 모듈로서 관리가 들어가고 있구나.
자, 여기까지가 경영혁신과 ERP였습니다. 여러분들 전반적인 내용들을 지금 쭉 보시면서 아, 저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외워야 될 게 꽤나 많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무료 강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3개의 강의를 다 들으시고서 문제, 본인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충분히 지금 보셨던 문제들 다 헷갈리지 않고 풀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ERP 시험하면 문제은행식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즉 나왔던 문제가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 라고 하시는데 물류부터는 조금 틀어지고 새로운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앞쪽에 요 경영신과 ERP는 정말로 나왔던 문제들이 계속 꾸준하게 동일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서 정답 꼭 잘 맞추셔야 됩니다. 앞에 경영신과 ERP에서 베이스를 잘 깔고 가셨으면 뒤에 있는 문제들은 조금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관리 파트에 대한 이 수요 예측부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요 예측에 대한 오차를 물어보고 있었어요. 기존 상품은 신규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예측 적중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늘상 팔던 물건이에요. 늘상 팔던 물건은 내가 지금 신제품이 나왔을 때 얘보다 예측하기가 수월하더라는 거죠. 자, 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였습니다. 얘는 맞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기존 상품 새우깡을 생각해 볼까요? 새우깡은 뭐 늘상 연간 예를 들어서 500만 개가 팔린다더라, 1000만 개가 팔린다더라. 그 예측하는 만큼 늘상 똑같더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신규 상품이 나왔대요. 먹태깡이 나왔다라고 해서 아니면 뭐 청양 마요깡이 나왔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신제품들이 몇 개나 팔릴지 사실상 알 수가 있다 없다? 모른다. 예측하는 게 쉽지 않아요. 먹태깡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청양 마요깡도 성공할 줄 알았지만 막상 또 얘는 별로 시장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더라. 예측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죠. 근데 늘상 팔리는 새우깡은 어때요? 늘 우리가 예측하기가 수월하더라. 이겁니다. 자, 대체품이 없는 상품이 대체품이 많은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예측 적중률이 높다. 대체 상품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물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KTX라는 내용입니다. KTX는 딱 하나밖에 없죠. 다른 대체품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이걸 가지고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새마을호도 있고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자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라고 하지만 지금 내가 차 막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거기까지 정확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거 가급적이면 KTX라는 선택지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그럼 KTX 요금을 조금 올린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모두 다 KTX를 타려고 할 거고 또 이런 수요 예측에 대해서도 내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대체품이 많은 상품이다라고 한다면 버스를 이용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서울 시내 안에서 A에서 B까지 간다고 했을 때 버스 노선이 꽤나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절 변동이 없는 상품은 계절 변동이 있는 상품보다 상대적으로 예측 적중률이 높다. 그러니까 사계절 내내 판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스크림이나 붕어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정 계절 상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계절을 제외하고서는 수요가 아주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계절 내내 판매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측이 적중률이 굉장히 높더라. 그러면 4번에 볼게요. 예측 기간이 짧은 것보다 예측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차 발생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예측 적중률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오차 발생 확률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예측 기간이 짧아요. 즉 오늘 하루 몇 개나 팔릴까 1일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예측 기간이 길다. 1년짜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예측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요. 아무래도 내가 예측한 이 내용들이 뭐가 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차 발생 확률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차가 발생한 확률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당장 오늘을 내가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중률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 여기 이 기간이 길더라 라고 한다면 적중률이 떨어지겠죠.
그 적중률이 떨어진다는 건 오차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얘기겠고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문장을 보실 때 예측 적중률이다, 예측 적중률이다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는 걸 보고서 얘도 예측 적중률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보시면 곤란한 거죠. 이 오차 발생 확률로 문장이 주어지고 있으니까 잘 주의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예측에 대한 적중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오차 발생 확률은 낮아진다라는 얘기겠죠. 내가 점쟁이처럼 잘 맞춰. 틀리는 일이 없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예측 적중률이 표현이 나왔는지 오차 발생 확률이 나왔는지 잘 보셔야 돼요. 기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오차 범위가 커질 수밖에 없다. 오차 발생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서 4번 문장이 틀렸네 라고 대답해 주세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 다음 갑니다. 이 보기에서 설명에 해당하는 수요 예측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을 물어봅니다. 과거에 시장 자료가 없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일반 소비자나 판매원 등 주관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 자, 우리는요,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에서요,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서 예측을 하는 정량적 방법이 있다라고 하고요. 정확하게 수치화시키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의견을 보태주는 정성적 방법이 있다고 하죠. 이 과거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바탕으로 하게 되는 정성적 방법의 설명이었습니다. 나머지 단순 이동평균법, 시계열 분석, 가중 이동평균법은 모두 다 수치를 가지고서 데이터를 가지고서 예측을 하는 정량적 방법들의 한 가지씩의 하부 구조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교차 비율입니다. 자, 교차 비율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교차 비율에 대해서 자, 우리 뭐뭐 가지고 하냐면 상품의 회전율, 그 다음에 한계 이익률. 그래서 이게 제일 큰 상품에 내가 가장 높은 목표 판매 할당을 해야 된다. 목표 판매 할당을 가장 높이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교차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상품의 회전율도 높고 한계 이익률도 높으면 좋겠죠. 상품의 회전율부터 볼게요. 상품의 회전율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 한계 이익률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뭘 가지고 얘기하느냐? 상품의 회전율은요, 매출액을 평균 재고액으로 나눈 것을 상품의 회전율이다 라고 하고요. 한계 이익률은 한계 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한계 이익률이 됩니다. 사실 이 공식은 동일한 매출액을 이렇게 제거하고 나면은 쉽게 여러분들이 어떻게도 계산할 수 있다. 한계 이익을 평균 재고액이다 라고 나누어서 계산할 수도 있겠고요. 자, 이렇게 계산한 값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높은 판매 할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A부터 보도록 할게요. A의 한계 이익이 10이고 그 다음 평균 재고액이 5였습니다. 자, 그러면 2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기도 20에다가 15를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했더니 1.33.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30에서 20을 나누자. 30 나누기 20, 1.5. 자, 그 다음 40 나누기 30 하니까 1.3. 자, 결국에는 이들 중에서 이
교차 비율이 가장 높은 아이는 누구다? 2를 기록하고 있는 A죠, A. 자, 그래서 정답이 A였습니다. A를 가장 많은 목표 판매를 할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 C, 그 다음 B와 D가 되는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차 비율에 대한 공식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어렵지 않게 해당하는 문제도 잘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8번입니다. 제품 A에 대한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수익성 지표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보기 예측자를 이용해서 손익분기점에서의 매출액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고정비에 대해서 나누기 1 마이너스 변동비율, 이렇게 외우신 공식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2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1 마이너스 변동 비율이 얼마냐 라고 한다면 전체 판매 가격 600원 중에 500원이다 라고 차지하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1 나누기 6이다 라고 해서 1.6. 자, 이렇게 차감한 값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은 얼마가 되냐면 0.16이 되고요. 20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200만 원 나누기 0.16 이렇게 계산했더니 대략 1250만 원 정도가 되니까 그럼 한 1200만 원 정도가 되겠구나 라고 계산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정확한 계산도 어렵고 좀 더 계산하는 방식이 너무 어렵더라. 더 정확하게 저기에 있는 답을 내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고정비를요 1 마이너스 변동 비율로 하지 말고요, 단위당 판매 가격 600원 마이너스 단위당 변동비 500원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차감한 값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200만 원의 연간 고정비에 대해서 나누기 한 개당 공원이익 100원이라는 값을 나눠주시면 2만 개라는 수량이 나옵니다. 2만 개를 내가 판매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손익분기점의 판매량이고요. 손익분기점의 판매량 2만 개에다가 곱하기 제품의 판매 가격 600원을 곱해주십니다. 2만 개 곱하기 600원 하시면 1200만 원이 나오죠. 아하, 그래서 1200만 원이구나 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답을 체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조금 여러분들이 중간에 계산이 복잡해지거나 숫자가 소수점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마주하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했던 것처럼 손익분기점의 판매량을 계산한 다음에 단위당 판매가로 곱해서 매출액을 쉽게 구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9번 갑니다. 회사의 자금 조달 기간을 이용하여 자사의 연간 총 여신한도액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자금 조달 기간 산출을 위한 관련 수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매출 채권 한도액은 매출액 곱하기 자금 고정률이다 라고 이야기했었고, 이런 자금 고정률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아래 보시다시피 재고자산 회전기간이라든가 매출 채권 회수기간, 자금 조달기간 이런 것들을 이용하죠. 자금 조달기간은 매출 채권 회수기간은 더해주고 그 다음 재고 회전기간도 더해주지만, 반면 매입 채무 지급기간은 차감하는 방식으로 자금의 조달기간 계산을 합니다. 매출채권 회수기간이라는 것은 이 매출채권 잔액을 매출액으로 나누고 곱하기 365를 진행합니다. 이 매출채권 회전율을 계산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회전율은 매출액에다가 나누기 매출채권 잔액이라든가 평균 매출채권에 대해서 가지고서 계산을 해주는 방식이, 요건 매출채권 회전율. 회수기간은 반대로 거꾸로 묶어서 잔액을 매출액으로 나누고 이렇게 계산을 하죠. 자, 그럼 누가 틀렸느냐? 2번이 틀렸는데요. 이 마찬가지로 재고 회전 기간을 물어봤습니다. 재고 회전 기간은 평균 재고 잔액을 매출액으로 나누시는 겁니다. 지금 보게 되는 매출액 나누기 평균 재고 잔액이 아니라 이 매출액 나누기 평균 재고 잔액이다 라고 하면은 상품의 회전율, 재고 회전율을 계산하는 거고, 반면 이제 회전 기간을 물어본 것은 평균 재고 잔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다음에 365를 곱해주는 방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공식이 바뀌었다. 요 두 개의 자리를 바꿔주셔라.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10번입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받으러 온 회수기간을 산출해서 여신한도액을 계산하고자 한다. 회수기간인데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도 실제 풀어보셨던 문제 교재에서도 있죠. 자, 매출 총액이 20억 원이라고 합니다. 11억 더하기 3억 더하기 2억 더하기 4억 하면 20억이 되죠. 자, 다시 말해 20억 원으로 이렇게 나누어 줄 건데요. 그러다 보니 앞에 11억 원을 뺄 수는 없습니다. 11억 원 곱하기 0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나머지 2억 곱하기 31 그 다음에 3억 곱하기 61 그 다음에 4억 곱하기 91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 3은 6, 10 36, 18, 180, 94, 36, 360, 20억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나요? 자, 계산해 봅시다. 60억 플러스 180 플러스 360, 600억이 나오고요. 나누기 20 이렇게 하시니까 30일이 나오네요. 30일. 자, 그러면 정답은 30. 이렇게 해서 30이 되죠. 실제로 여러분들 교재에는요. 이거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뭐도 나왔어요. 각각의 날짜들을 단축해 보았습니다. 며칠 단축됩니까? 뭐 이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보셨던 문제. 그 다음 볼게요. 11번입니다. 자, 공급사슬 관리의 물류 활동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원자재, 부자재가 구매 시장으로부터 공급자, 제조업자의 자재 창고에 입고될 때까지의 물류 활동. 자, 물류 활동이다 라고 하면요. 보통 이제 물건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조업자에게 물건이 넘어오죠. 그러면 이 재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조달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제조업자가 누구에게 이 도매업이나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물건이 가게 될 거예요. 도매업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리고 도매업이 물건에 대해서 소매업자한테 주게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소비자에게 되게 되는 거죠. 이런 물류에 대한 우리 흐름에 대해서 물류활동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기 조달물류다라고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공급자가 제조업자에게 원자재나 부자재를 얼마나 자주 조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거죠. 자, 생산은 제조업자가 얼마나 생산을 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판매는 이런 도매업자나 소매업자들이 물건 판매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반품은 이런 소매업자가 소비자한테 보냈을 때 이 소비자가 어떻게 반품하고 있는지 그런 반품에 대한 시스템을 이야기하겠죠. 자, 12번입니다. 공급망 운영 전략의 유형을 효율적 공급망 전략과 대응적 공급망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효율적 공급망 전략은 여러분들 무조건 비용을 최소화시키세요. 비용 관리 잘하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대응적 공급망은 비용은 얼마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익을 많이 내셔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와 상관없이 이익을 최대치로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공격적으로 나가세요 라고 하는 게 대응적 공급망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대응적 공급망 전략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해 보기들 중에서 일부분 3가지는 대응적 공급망이 되겠고 한 가지는 효율적 공급망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겠죠. 자, 수요 예측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언제 올지 어떻게 몇 개를 찾을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고객이 오게 되면 그 고객에게 아주 고가의 물건을 팔아서 내가 이익을 많이 높일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은 대응적 공급망을 씁니다. 자, 스피드, 유연성, 품질을 중심으로 공급자를 선정한다라고 하는데 비용이 아닌 스피드를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고객들이 왔을 때 아주 적극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고객 서비스를 비용적인 측면보다 우선 고려한다. 비용보다는 이 고객 서비스,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내는 거죠. 대응적 공급망. 자, 그럼 반면 공급망에서 높은 재고 회전율과 낮은 재고 수준. 왜냐면요, 여러분들 재고 창고에 재고가 많이 있다는 건 그만큼의 재고와 관련된 기회비용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 재고를 보관할 때 보관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고 있다는 거죠. 그럼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무조건 재고 수준은 최소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 공급망에서 나오는 의사결정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서 대응적 공급망, 효율적 공급망 정리 잘 해두셔야 되겠죠? 자, 13번입니다. 공급망 거점 설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비용 요소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비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네요. 자, 물류 거점들, 즉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다이렉트로 보내다 보니까 너무나 운송비나 이런 것들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효율적이지 못하더라. 그래서 중간에 대전쯤에 물류 거점을 하나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죠. 혹은 대전에도 만들기 전에 안성에도 만들 거고 뭐 중간에 많이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물류 거점을 하나씩 만들 때마다 투입되는 일회성 비용, 즉 이 물류 창고를 짓고 할 때의 비용들이겠죠. 이런 것들은 고정 투자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인건비, 초기 설비 투자 비용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물류 거점 수가 증가하면, 물류 거점을 더 많이 만들면 계속해서 이 물류 창고를 짓는 고정 투자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재고 유지 비용. 자, 우리가 창고에 재고를 많이 쌓아둔다고 해서 늘상 좋은 것만은 아니었죠. 그 재고들에 대해서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되면 물론이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취급이나 보관할 때의 비용, 그리고 이제 창고를 내가 따로 빌려야 된다면 창고 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창고를 유지할 때 비용. 뭐 예를 들어서 창고에 대한 월세도 있겠고 전기요금도 있겠고 뭐 경비 설비 업체에게 맡겼다면 경비요금도 수수료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겠죠. 잠재적 고객 상실 관련 비용은요, 재고가 유지되고 있다면 잠재적 고객을 상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뭘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재고가 부족했을 때 나에게 고객이 물건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지만 내가 창고에 물건을 재고 쌓아두는 걸 싫어해서 물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래서 재고가 부족했을 때 고객이 떠나가면서 앞으로도 고객이 오지 않을 거라는 이런 비용들은 바로 재고 부족 비용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재고의 변질 및 진부에 따른 손실 비용. 아무래도 창고 안에 재고를 계속해서 쌓고 두고 있다 보면 유통기한이나 사용기한, 소비기한들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촉박해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진부에 따른 비용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15번입니다. 가구를 생산하는 생산성 가구 제품의 재고 관련 정보이다. 가구 제품의 재고 회전율이 5! 자, 기말 재고량을 물어봤습니다. 이 재고에 대한 회전율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전체 판매량, 총 판매량을 뭘로 나누어 주냐면 평균 재고량,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회전율이 5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5,000개의 판매량의 평균이 얼마였길래 5가 나왔느냐라고 하면 A는 당연히 1,000개였죠. 자, 1,000개라는 재고량, 이건 또 어떻게 구하느냐? 기초 1,000개 더하기 기말 그리고 2를 나누었을 때 얘가 1,000이 나와야 된대요. 아, 그러면 기말도 1,000개겠구나 라고 대답이 되겠죠. 그래서 1,000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A 평균 재고량을 구해야 됩니다. 평균 재고량은 기초와 기말을 더한 값에 2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런 연립방정식을 푸시는 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안에 있는 보기들을 하나씩 넣어서 계산을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진짜로 내가 계산기 두드리는 건 자신 있지만 아예 계산 자체가 안 돼. 그러면 1번 보기 1,000을 넣어놓고서 나오는지, 그 다음 2번 보기 2,000을 넣었는데 1,000이 나오는지 이런 걸 다 일일이 해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사실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1,000 플러스 B는 1,000 곱하기 2다 라고 해서 2,000, 요거 마이너스 1,000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B는 1,000이다. 이렇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혹시라도 나 옛날에 수포자였는데 이거 어떻게 계산해?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얘기해 드렸고요. 16번입니다. 창고관리 유의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출고가 잦은 자재는 출입구 또는 사용처에 가까운 장소에 보관해야 되죠. 창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은 여기 입구 쪽에다가 다 가져다 놔야 될 겁니다. 자, 유효일이 있는 가변성 자재, 즉 여러분들 유통기한, 소비기한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마트에 갔을 때 보면은 앞쪽 라인에 배열된 우유들이 아무래도 소비기한이 짧은 아이들이 와 있겠죠. 계속해서 이렇게 먼저 들어왔던 상품들을 앞으로 끌어하고 그 다음 힘들지만 지금 오늘 들어온 물건, 우유들을 저 뒤에다 배치하는 이유는 소비기한이 짧은 거, 유효기한이 짧은 거부터 먼저 소비되길 바라는 거죠. 자, 중량물이나 오염시킬 가능성 있는 품목은 출구와 먼 쪽 그리고 상단에 배치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내가 아주 오물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 뭐 나중에 거름이 될까 싶어서 가지고 있는 오물통이 있는데 얘가 지금 현재 굉장히 무거운데 요 창고를 들어왔어. 그런데 창고에다 저 여기 구석에다가 놓고 싶어. 그럼 가져가다가 흘리고 그러고 위에 올려놓으려다가 혹 떨어뜨리거나 그러면 아이고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쵸? 머릿속에 그런 상황들을 이미지화 시켜서 생각해보면 절대 안 돼. 그럼 그렇게 위험하거나 더러운 물건들, 아주 무거운 물건들은 어디에다 두는 거 좋겠어요? 출입구 가까운 곳에. 그래서 안에 창고에 가급적이면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잠깐 뒀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쏙 빼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출구와 가장 가까운 쪽 그리고 하단에 배치해 줘야 됩니다. 자, 자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관을 위해서 자재별로 저장 위치를 구분하고 위치카드 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 팀장의 집안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서 퇴근길에 화원에 들려서 장미꽃을 구매했습니다. 여기서 꽃이 해당하는 구매 가격 유형. 꽃값은 꽃의 생산이라든가 이런 정도 혹은 어버이날이다, 졸업식, 입학식이다에 따라서 꽃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는 시기가 있고요. 그렇지 못한 시기들도 있어요. 그 맞춰서 수요에 따라서 우리가 공급은 늘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 거 시중 가격이 되겠죠. 자, 혹은 이제 다음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의 김 팀장은 혹은 김 과장은 집에 가는 길에 횟집에서 회를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회 가격이 지금 현재 풍랑으로 인해서 잡히지 않아서 굉장히 비싸졌다고 하더라. 아니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다더라.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더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어류들은 역시나 시중 가격이구나. 꽃이나 어류는 이렇게 시가, 시중의 가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자, 교섭 가격은 인테리어처럼 1대1로 내가 그 공급자와 가격을 서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협정 가격은요, 공급자들끼리 가격을 협의해서 정하는 거죠. 이발소라든가 미용실이라든가 구두수선이라든가 세탁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개정 가격은 자동차 가지고 많이 얘기합니다. 자동차가 페이스리프트 하기 전에 혹은 24년 버전이 나오기 전에 그 가격들이 이미 정해져 있더라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개정 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가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직접비는 다수의 제품에 공통적으로 소비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접비는 딱 A라는 제품. 예를 들어서 직접비에 재료비를 생각해 보자고 한다면요. 커피와 생과일 주스를 만들고 있다면 그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원두값, 생과일 주스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과일값.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접비는 뭐냐? 간접비는 이 커피 전문점 혹은 이 음료 전문점에서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렇게 공통으로 발생되는 간접비를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간접비에 대한 설명을 직접비라고 잘못 이야기하는 1번이었죠. 자, 변동비는 조업도가 변동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변동하는 원가이다. 총 원가는 제조원가와 판매 일반관리비를 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정비는 생산량이 증감하더라도 원가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왜? 그대로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생산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즉 월세 100만 원이다. 내가 여기서 커피를 1000잔을 팔든 10,000잔을 팔든 월세 100만 원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이런 거 이제 고정비라고 하죠. 자, 판매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앞서 여러분들 총 원가다라고 해서 제조 원가와 판매 관리비를 더해서 전체 총 원가가 나온다라는 문장을 잘 보신 친구들은 다음 문제를 보셨을 때 아, 그래. 이 제조 원가, 즉 물건의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와 제조 간접비, 그리고 판매와 관련된 것까지 합하면 여기까지 뭐 제조 원가, 물론 여기에 직접 노무비라든가 직접 경비까지 합쳐서 제조원가가 나오면 제조원가에 판매 관리비를 더해서 판매 원가가 나옵니다. 자, 여기 판매 원가에다가 이익까지 더한 것은 매출액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다면 매출 원가, 판매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바로 이익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더라. 자,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구매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가격이 인상될 것을 대비해서 가격이 저렴할 때 일부러 구매하는 거죠.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어떤 거예요? 아, 이 회사 주식이, 삼성전자 주식이 오를 거야. 가격이 떨어졌을 때 구매를 하는 거죠. 왜? 분명히 오를 거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행위들은 쉽게 투기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구매 방식에도 이렇게 나중에 가격이 반드시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미리 구매해 두는 방식은 투기 구매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예측한 방식이 틀리다고 한다면 굉장히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리스크가 굉장히 큰 방식이기도 하죠. 자, 그럼 뭐 수시 구매, 일괄 구매, 시장 구매는 나중에 시험에 안 나오느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회차 투기 구매가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 방식들도 여러분들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요. 이 2023년의 마지막에 나왔던 문제들 같이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아직 실무가 남아 있습니다. 실무 다음 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